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199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넘고 OECD 가입하고 정말 사회 전체가 풍요롭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시기였죠. 네, 맞아요. 그때 국민들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잖아요. 그렇었죠. 근데 그 황금기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997년 한국 경제를 완전히 뒤흔든 외환 위기,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그 사건에 대한 유튜브 영상 기록들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그 원인하고 과정,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자료 속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생생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60년대부터 이어진 그 압축 성장의 결과가 90년대에 활짝 꼽힌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이후에 소득도 늘고 네, 그리고 X세대 같은 새로운 문화도 나타나고 소비도 막 늘고 해외여행도 그때 막 붐이었잖아요. 배낭여행. 맞습니다. OECD 가입은 정말 그 정점이었고요. 저희가 본 영상들에서도 당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좀 들뜬 느낌? 맞아요.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앞다퉈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벌들이 세계화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막 확장했죠. 네. 근데 그때 국내 금리가 어땠냐면 10%가 훌쩍 넘었어요. 굉장히 높았죠. 와, 높았네요. 근데 해외 금리는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 싼 달러 자금을 쓰고 싶어 했고 이걸 이제 연결해 준 곳이 바로 종합금융사, 종금사였던 겁니다. 중검사, 근데 그게 왜 위험했던 건가요? 이자 싼 돈 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겉으로는 막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 임금은 빨리 오르는데 그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은 막 싼 값에 치고 올라오고 일본 같은 선진국하고 기술 격차는 여전하고 약간 샌드위치 상황이었죠. 중진국 함정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신호가 보였어요.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90년대 들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역시 그 외채, 달러 빚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종금사를 통해서 들어온 단기 외채. 이게 급증한 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환율 제도가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하는 준고정환율제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환율 크게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설마 환율이 그렇게 오르겠어? 하고요. 그렇죠. 달러 빚 갚을 때 환율이 막 급등할 위험, 이걸 너무 작게 본 거예요. 만기 되면 또 빌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게다가 그때 중국이랑 일본이 돈 가치를 낮추는 바람에 우리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더 나빠졌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뭔가 탁 터지니까 균형이 무너진 거군요. 네, 1997년 여름이었죠.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돼서 동남아로 그리고 결국 한국까지 확산된 겁니다. 위험하다 싶으니까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빼간 거군요. 네, 특히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달러 자금을 막 회수해 간 거죠. 영상 기록 보니까 그때 외국계 은행 창구에 막 달러 찾으려는 사람들 몰리고 그랬더라고요. 긴박했던 거죠. 자금이 그렇게 마르니까 당연히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겠네요. 네, 1997년 초에 한보그룹 부도난 거 시작으로 해서 산미, 진로 이름 들으면 다 아는 큰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결정타는 기아차 부도 유해 사태였죠. 이게 터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진짜 위험하구나 하고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아차 사태가 컸군요. 그렇죠. 자본 유출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정부가 외환 보유고 달러를 막 풀어서 환율 방어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고 결국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 유명한 IMF 사태의 시작이었죠. 55억 달러인가요?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IMF가 요구한 조건들이 우리 경제, 사회를 정말 근본부터 바꿔놨잖아요. 그렇습니다. IMF는 일단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외국 자본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금리를 연 30% 가까이 올리라고 했어요. 초고금리죠. 30%요? 네, 이러니까 자금난 겪던 기업들이 그냥 우수수 쓰러져 나간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부실 기업 정리해라, 대규모로 사람 잘라라, 구조조정 요구했고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늘어나는 길도 그때 확 열렸습니다. 금융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고. 그 결과가 정말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실업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저희가 본 영상 인터뷰에서도 당시에 실직한 가장분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그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중산층 무너지고 빈부격차 커지고 또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공무원 인기 높아지고 다 이때부터 심해진 현상이죠.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위기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었죠. 전 국민이 참여했던 금모으기 운동. 그때 한 225톤 정도 모아서 외채 갚는 데 큰 힘이 됐잖아요. 아, 네. 정말 감동적이었죠. 기업들도 살아남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구조조정을 했고요. 대우그룹처럼 해체된 곳도 있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곳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딱 재편하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더 커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2001년 8월이었나요?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IMF 돈 다 갚고 졸업했죠. 네, 맞습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이런 극적인 경제 성장과 추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넘치던 낙관론, 또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들, 그리고 그 혹독했던 구조조정의 상처까지 다 담겨 있죠. 네, 외환 위기는 극복했지만 자료들을 보면서도 느꼈듯이 그때 시작된 문제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라던가 소득 불균형 심화 같은 구조적인 과제는 사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이 그냥 지나간 과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선택과 미래에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생생한 교훈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IMF 외환위기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